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유시설인 치매 안심학교가 인천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부터 잠재적 위험군까지 치매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뼈와 피부에 이어 근육까지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개발됐습니다. 인체 조직을 만드는 바이오 프린터의 원리는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는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털 손질을 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혀구조가 밝혀졌습니다. 혓바닥 돌기 모양의 특성 때문인데 동물용품이나 약물 개발에도 이런 구조를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몸과 마음의 변화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갱년기를 잘 이겨내는 방법, 내 몸 보고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는 로봇이 사람 세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상처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모습은 이제 그리 먼 얘기가 아닙니다. 피부와 뼈는 물론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진 근육까지도 3D 프린터가 만들어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영화 어벤져스2에 등장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손상된 부위를 인식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기존 세포와 결합하도록 해 순식간에 상처를 치료합니다. 현실에서도 인체 조직을 3D 프린터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뼈와 피부에 이어 최근에는 근육까지 만들어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킨이라든가 그다음에 본 같은 것도 이제 어떤 격자 구조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이제 그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세포에 어떤 그 피지컬한 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노즐을 통해서 세포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세포는 랜덤하게 존재하게 있는 거죠. 길쭉한 모양의 근육세포는 한 방향으로 배열돼야 재기능을 하는데 기존 3D 프린터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은 근육세포로 만든 바이오 잉크를 3D 프린터에 넣고 전기장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육세포가 실타래처럼 분사돼 한 가닥씩 쌓이고 근육 섬유를 형성합니다. 10초도 안 돼 실제 근육과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 90%가 넘는 생존율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세포 거동을 확인을 했을 때 그 세포 형상이 3배가 더 늘어난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분화도 또한 3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만들어진 근육을 동물 실험을 거쳐 사람에게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앞으로 소장이나 대장, 혈관 같은 장기가 망가졌을 때 자신의 세포를 증식해 바이오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장기 제작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북한의 임신 출산기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북한에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신과 관련한 병으로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이 신생아 10만 명당 82명으로 남한 11명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도 1000명당 24명으로 남한 3명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북한의 가임 여성과 영유아의 경우 영양 섭취가 필요한 시기에 이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7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잠재적 치매 환자와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안심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이 맡은 음계가 나오면 봉을 흔들어 박자를 맞춰야 하지만 좀처럼 리듬을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건의 명칭을 듣고 기억해내야 하는 프로그램 역시 어렵다는 표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치매 안심학교입니다. 치매로 전환되기 직전인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 그리고 초경증 치매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여가를 즐기면서 치매 발병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72만 4천여 명. 고령화가 될수록 치매 유병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65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65세 때만 하더라도 노인 중에서 10명 중에서 1명이 이제 치매가 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서 등 두뇌 활동과 걷기를 포함한 꾸준한 운동, 취미 활동, 그리고 혈관성 치매를 막기 위한 성인병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치매 안심학교를 통해 인지 기능이 낮아진 사람은 물론 일반 시민도 치매에 관심을 갖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상담과 조기 검진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동네마다 다 들어서야 됩니다. 인천시는 치매 안심학교 주변에 뇌건강마을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안심학교 주변 4개 동에서 은행과 미용실, 식당 등 80여 개 업소가 참여해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하는 등 치매로부터 안전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금강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3일 금강호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변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H5N3형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고병원성이 확인된 적은 없지만 지난해까지 중국과 유럽 등에서는 고병원성이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료 채취 지점 반경 10km 이내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고 AI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쇠고기 유통 과정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에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북 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각종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공유해 신뢰도와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까지 시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북 지역 축산 농가와 도축작 등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캠핑할 때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기름난로 가운데 일부 제품이 넘어져도 불이 꺼지지 않아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심지 형태의 기름난로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외부 충격 등으로 넘어졌을 때 10초 안에 불이 꺼져야 하는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우 등의 제품으로 판매업체들은 자진 회수하거나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기름난로를 사용할 때는 연소 중에는 가능한 한 이동시키지 말고 환기가 안 되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피하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고양이 키우는 분들 참 많은데요.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핥으며 털을 다듬는 이른바 그루밍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털을 씻어낼 수 있는 건 독특한 혀구조 덕분인데 그 구조의 비밀을 밝힌 이색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양이가 마치 빗질을 하듯 쉬지 않고 몸을 핥습니다. 고양이는 하루 활동 시간의 4분의 1을 털 손질, 이른바 그루밍에 할애합니다.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고 과도한 열을 조절하기 위한 고양이과 동물들의 독특한 행동 특성입니다. 그루밍 효과는 뛰어납니다. 혀로 쓱쓱 몇 번 핥으면 털 위에 있던 하얀 밀가루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몸을 씻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팀이 고양이 혀를 초고속 카메라와 CT, 즉 단층 촬영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고양이 혓바닥의 돌기 끝부분에서 U자 형태로 움푹 팬 독특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국자처럼 생긴 공간이 침을 효과적으로 끌어모으고 이를 털 깊숙이 전달해 피부를 씻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돌기는 평소에 안쪽으로 누워있다가 혓바닥 근육이 움직이면서 곧게서 침을 나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양이 혓바닥에 있는 돌기는 약 300개, 혀 전체에 나 있는 돌기를 통해 전달되는 침은 4.1 마이크로리터, 안약 한 방울에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혀끝으로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돌기는 고기의 살점을 떼어내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돌기의 특성을 동물용 빗이나 카펫 청소, 피부에 바르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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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앞서 기사로 근육세포로 바이오 프린터로 근육세포를 만드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바이오 프린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뭐 얘기 보니까 뭐 뼈뿐만 아니라 피부 그리고 근육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이었는데 먼저 3D 바이오 프린터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3D 바이오 프린터는 올해 국내 10대 기계 기술에 선정될 만큼 주목받는 기계인데요. 네. 3D 바이오 프린터는 세포를 프린트하는 기계입니다. 예. 일반 3D 프린터는 금속이나 필라멘트 재질로 된 입체 구조물을 뽑아내는데요. 이 프린터에 금속이나 필라멘트 대신 바이오 잉크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네. 이 바이오 잉크는 하이드로겔 등 몸에 들어가도 해가 없는 물질에 실제 사람 세포를 섞어서 만든 잉크인데요. 이 뼈 세포를 섞은 바이오 잉크를 사용하면 3D 프린터가 뼈를 프린트해내고요. 이 피부 세포를 섞은 바이오 잉크를 사용하면은 피부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로 이제 실제 사람의 뼈나 피부, 심지어 근육 세포 조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활용된다는 거는 알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근육세포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요. 네. 이 근육세포의 경우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세포수가 늘어나지 않는데요. 이 근육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손상 부위에서 살아있는 근육세포를 얻습니다. 예. 이걸 얻어서 세포를 낱개로 넣어주면 세포 대부분이 혈관을 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정상 근육세포를 가지고 바이오 잉크를 제작하는 겁니다. 네. 이 바이오 잉크를 제작해서 넣어주면은 이 세포가 도망가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견고한 모양으로 3D 프린팅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근육 세포를 저희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요, 이게 그 자리를 못 잡고 혈관이라든가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걔네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캐폴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스캐폴드는 뭐냐면 세포가 이제 자랄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그 집에, 그러니까 집에다 세포를 미리 붙여주고 그 스캐폴드라는 걸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세포가 붙어 있으면서 자라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생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스캐폴드는 세포들이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구조물인데요. 이 나중에 스캐폴드는 몸에서 녹아서 흡수가 되고요. 근육 세포만 남아서 다친 근육의 재생을 돕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갈비뼈를 이식한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피부나 근육 이거는 상용화되지는 않았죠? 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다르게 세포는 다루기가 어려워서인데요. 세포는 같은 세포라도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양과 배열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배열의 경우에는 3D 프린터 안에서 세포들이 무질서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자라도록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센 자극을 줘서 특정한 배열이 이루어지게 만들면 세포들이 죽어버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서 기사에서 본 것처럼 근육세포의 경우는 약한 전기장을 쏘아서 세포가 특정 배열로 자라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경우는 세포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납작하게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기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무중력 상태에서 심장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무중력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현재 연구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좀 멉니다.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 성과를 얻고 있는 단계인데요. 국내 연구진도 토끼의 연골세포로 바이오잉크를 만들어서 이 귀 모양의 연골을 출력을 했습니다. 네. 이를 생쥐에 이식을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기능했고 심지어 혈관까지 제대로 형성된 것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더 발전됐는데 사람의 간 조직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이를 쥐에 이식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럼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또 인공장기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목표가 맞춤형 인공장기인데요. 네. 이 자기세포를 가지고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약물이나 화장품 독성 실험을 할 때도 이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어서 각광받는데요. 이 실제 피부와 똑같은 성분으로 돼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덜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세포를 이용해서 좀 거부 반응이 적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장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루빨리 좀 상용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지난 17일 이집트에서 유엔의 생물 다양성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하고 있는 주요 논의 중 하나가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입니다. 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먼저 어떤 기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자손의 형질을 확실히 물려주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 상태에서는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확률이 50%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손은 엄마에게서 유전자 반, 그리고 아빠에게서 유전자 반을 물려받으니까요. 그런데 아빠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자손이 엄마의 유전자를 갖지 않고 아빠의 유전자만 갖도록 하는 겁니다. 막는 거군요. 네, 이게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인데요. 네. 이 크리스퍼라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어떤 형질을 자손에게 확실히 물려준다면 이 생물이 교배를 거듭할수록 생물 집단 전체 유전자가 빠르게 퍼집니다. 따라서 하나의 종을 모조리 조작하거나 심지어는 멸종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방금 종 멸종 말씀하셨는데 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로 질병을 옮기는 모기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 유전자 드라이버는 말라리아 모기 등을 박멸할 수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말라리아를 박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이용해서 7세대 만에 암컷 모두가 불임 상태에 이르게 한 겁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진은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국 기업에서 자살 유전자를 심은 유전자 변형 댕기열 모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모기를 실제 브라질 일부 지역에 풀었더니 댕기열 모기 개체 수가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유엔에서 열린 생물 다양성 회의,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네, 이번에 열린 회의는 2년 전에 연구활동 중지가 이런 유전자 드라이브 연구활동 중지가 기각된 이후 예. 두 번째로 같은 주제가 떠오른 건데요. 네. 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 연구를 중단할지 말지에 대해서 170개국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당연히 연구를 중단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네, 이들은 유전자 드라이브의 위험을 이해하고 이것을 좀 잘 조절하고 제어하려는 노력이 이런 연구를 중단하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네. 실험실에서의 연구만은 계속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회의 결과는 이달 말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에요. 과학자들은 당연히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예. 이런 입장일 테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가요? 네, 반대하는 곳은 환경단체와 일부 국가들인데요. 아직 모기가 완전히 박멸됨에 따라서 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아직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모기 유충은 물고기나 곤충, 도마뱀 등의 좋은 먹이인데요. 모기를 박멸하면은 이 상위 포식자들의 먹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또 변형된 유전자가 다른 개체에 전달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불임 유전자가 다른 곤충, 즉 다른 종에도 전달이 된다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과학자들의 우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고 좋은 쪽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좀 네. 부작용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생명체가 가지는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고 부르죠. 이런 게놈을 활용한 빅데이터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세부는 게놈을 분석해서 유전병 위험 인자를 추정하기도 하고요.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미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요, 10만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게놈을 분석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국가적으로 게놈 연구 동료를 위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와 윤리법 문제로 게놈 연구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데요. 게놈을 활용한 의료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곽덕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 말 한반도는 기온 상승과 폭우 등의 자연재해를 동시다발적으로 겪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와이 주립대 마노아 캠퍼스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3,300여 개의 논문을 분석해 세계 각국이 겪을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논문을 보면 온실가스를 현재 추세대로 배출할 경우 한반도는 2095년쯤 해수면 상승과 평균 기온 상승, 극단적인 강우량 변화 등의 재해를 동시다발로 겪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적도 부근의 연안 지역 대부분이 기후변화로 인한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달걀 등 식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유해 성분을 복잡한 과정 없이 현장에서 직접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어떤 기술인지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걀 속 살충제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형 장비를 사용해 시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생체 시료 분석법은 신속한 현장 분석이 어려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스트와 재료연구소 공동연구팀이 생체에 들어있는 미량의 분자를 직접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큰 분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원심 분리와 같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로젤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없앰으로써 좀 더 쉽게 현장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와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하이드로젤은 친수성 나노 그물 구조로 단백질처럼 큰 분자는 걸러내고 전하를 띠는 분자를 선택적으로 흡착시켜 농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분자 고유의 라만 신호를 활용해 표적 분자를 찾을 수 있는 센서를 만든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라만 센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인체 내 약물 검출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만 센서는 혈액과 소변, 땀 등 인체에 들어있는 약물, 마약 성분 등을 검출하는 바이오마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료의 전처리 없이도 식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유해 성분을 선택적으로 농축하고 증폭해서 현장에서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의 혁신적인 절감이 예상됩니다. 분자 고유의 라만 신호를 활용한 이번 연구 성과는 나노 분야 국제학술지 스몰 내부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 농장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돼지가 폐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문제인데 돼지의 체감 온도를 조절해 폐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스스로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약하고 가을, 겨울에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평균 10마리 중에 1마리는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체온 조절 자체를 잘 못하는 돼지의 속성에다가 그 환경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1마리나 2마리가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돈방 안에 많은 돼지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기침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산 농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스마트팜 온도 변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외부 온도가 아닌 체감 온도를 계산해 환경을 제어합니다. 먼저 축사 내부에 수십 개의 온도, 복사열, 가스 측정 센서가 축사 환경을 측정합니다. 이후 축사 안에 돼지가 느끼는 체감 온도를 계산합니다. 산출된 데이터가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체감 온도인 25도에서 28도 사이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온도 조절 장치와 환기 팬이 작동해 온도를 맞춥니다. 축산 농가에서 돼지가 폐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감기, 즉 호흡기 질환인데 성장 주기별로 적절하게 체감 온도를 조절해줬더니 폐사율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게 원격 제어가 가능해 노동력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농장들의 노하우들을 집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성적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이 스마트팜 기술을 시험 운용한 뒤 소규모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완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갱년기인데요.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갱년기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아이 산부인과 류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갱년기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은 겪게 될 것이고 아마 여성들이라면 꼭 거쳐야 할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는데요. 우선 갱년기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서 난소도 함께 노화가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배란과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폐경 또는 완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개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1년 동안 생리가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폐경이 되었구나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폐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폐경이 되기 이제 약 3, 4년 전부터 급격하게 호르몬이 감소가 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주로 생리 주기가 갑자기 불규칙해지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면서 그때 여성 호르몬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폐경 이행기라 부르고요. 네. 결과적으로 갱년기는 폐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폐경 이행기와 폐경이 이루어지는 폐경 시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만 49.3세이고요. 폐경은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뭐 초경이 빠르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고 과거 배란 횟수와도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또 난소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폐경이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갱년기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성이라면? 네. 다 옵니다. 그렇군요. 네, 나는 갱년기가 없어가 아니라 네. 갱년기는 누구한테나 있는 과도기인데 그 정도가 개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한테나 온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의 변화로서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더워졌다가 반복한다거나 아니면은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을 겪는다거나 이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급격히 여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첫 증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입니다. 이제 뇌 시상하부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작용을 하던 여성 호르몬 농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체온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제 열이 나게 되는데요. 주로 심장보다 높은 얼굴과 목에 전신적으로 열이 나면서 또 혈관이 확장되는 안면이 홍조가 띄는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고 그 열을 보상하기 위해 땀이 나는 야간 발한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약 50%에서 갱년기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 중 20%에서는 이런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제 밤에 땀이 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지속적인 수면 장애 그리고 이는 이제 불면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울감과 피로감, 이제 권태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기억력 감퇴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뇨생식계 증상도 쉽게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빈뇨, 그다음에 소변 절박 증상 등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 중에 갱년기 증상 중에 뭐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갱년기를 제2의 사춘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약 20에서 많게는 50% 폐경 여성에서 이런 심리적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흔한 증상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의 증가가 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다양한 신체 변화가 오는데 이로 인해서 2차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이 나는 증상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전체적인 호르몬 농도 감소로 인해 의욕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력감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노화가 가속화되는 첫 신호탄이라는 그런 갱년기에 대한 의미가 이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하면은 좀 일상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갱년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갱년기가 됐지만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증상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사회생활이나 기본적인 본인 생활에 큰 변화와 불편감이 있지 않다면 건강한 식생활이나 적극적인 운동 등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농도가 이제 떨어지는 걸로 인한 증상이
개인 생활에 어떤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한다면 네. 대인 생활에도 이제 대인 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먹는 방법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약을 먹으면 이거에 따른 부작용과 주의점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여성 호르몬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타겟기관이 되는 자궁과 유방에 질병이 있거나 어떤 의심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약을 먹는 동안에도 자궁과 유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제가 대사가 되고 그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혈액,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지질 검사 등을 평가를 하면서 호르몬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먹으면서도 그 약에 대한 반응이 과연 이제 얼마나 좋은지, 나한테는 잘 맞는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네. 자궁과 유방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갱년기 약이라고 하죠. 이 호르몬 제제를 좀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유방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관련 있는 건가요? 가장 흔한 질문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여성 호르몬제에 들어가는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꼭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프로게스테론 제제의 종류에 따라서 유방암에 따른 위험의 발생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호르몬 요법과 유방암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에도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새로운 병변이 생겼다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몰랐지만 가지고 있던 기존의 병변이 조금 더 커지는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도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유방암에 있어서는 비만이나 가족력에 의한 발생 위험보다는 호르몬제에 의한 위험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방암에 관련돼서 걱정이 되신다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복합 제제를 5년 이상 장기 투여할 때에는 꾸준한 검사와 함께 이제 5년 이상이 되는 시기에 다른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유방암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대체 제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약으로 상의해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성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었다면 남성으로서 좀 궁금한 게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어떤 건가요? 이제 여성은 전체적인 이제 노화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30대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감소를 하게 돼서 50대에 이르면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약 30에서 50% 정도의 호르몬 농도가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농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증상은 이제 성생활과 관련된 이제 성욕이 감퇴가 되거나 발기부전 아니면 성생활 횟수가 감소가 되는 증상 등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외에도 남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력감과 우울감, 불안감,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증상이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된다면 이제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농도를 체크해서 갱년기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약 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면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 수치가 3.0 이하가 되면 남성 호르몬으로 치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남일이 아닌 게 저희 아버지도 요새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우울하시다고. 아, 이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네요, 갱년기가. 네. 또 요새 최근에는요, 폐경이 빨리 찾아오는 조기 폐경 이 수치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기 폐경이랑 폐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나는 만 49세가 평균 폐경 나이라고 아는데 46세에 폐경이 됐네, 45세에 폐경이 됐네, 그럼 내가 조기 폐경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조기 폐경은 만 40세 이전에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40세 미만 여성에서 약 1%, 100명당 1명, 그리고 30세 미만의 경우는 1000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가면역 질환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난소에 감염이 있거나 방사선 노출, 난소 절제술과 같은 외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은 미리 진단하기는 힘들고
증상이 나온 후에 후행적인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폐경 호르몬 수치를 통해서 폐경이 됐고 조기 폐경이 됐다라고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남들보다 폐경이 너무 빨리 된 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농도 감소는 몸 전반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폐경 나이인 만 49세까지는 호르몬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갱년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잘 극복하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갱년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뭐 젊음이 끝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우는 특히 이제 갱년기를 전후로 뼈의 노화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뼈의 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많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에 이제 저해가 일어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함께 호르몬 치료를 병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관심 갖고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래아이 산부인과 류지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과학본색 시간에는 미래의 획기적인 장기이식 기술이 될 수 있는 3D 바이오 프린터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누적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명을 훌쩍 넘지만 장기 기증자는 3천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기증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식 대기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는데요. 하지만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장기 제작이 성공한다면 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것과 같겠죠?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